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수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납치 사건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도 모르게 했었죠. 민주당 의원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었다. 그리고 이게 국제법 위반 논란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오늘은 이거의 옳고 그름을 따지진 않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행동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했을까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하는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봤던 것 같은데, 분명히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 이제 안 하겠다. 미군들도 다 철수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왜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투자에서 아마 큰 힌트를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표면상의 이유로는 마약을 척결하겠다, 부정선거였다, 독재자를 응징하겠다라고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저는 중간선거를 위한 일타삼피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마약 척결 그렇게만 따지면요. 1순위는 콜롬비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 생산국 탑10 안에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압도적인 1위는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콜롬비아. 2위는 바로 그 위에 있는 멕시코. 3위 페루,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렇게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주로 경유나 유통 루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나 멕시코 이런 데는 미국 사람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검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 있는데 반해 베네수엘라는 그분들을 미국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석유 기업들도 다 쫓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유통하기가 용이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남미 국가들 다 쳐들어가야겠죠. 이거는 이유가 보기가 좀 되기는 어렵고요. 자, 첫 번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전쟁을 썼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구석이 있었지만요. 자, 이런 사례가 정확히 예전에 있었고요. 특히나 부자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있었고 아들 부시가 있었죠. 참고로 1989년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마약을 빌미로 파나마의 장군을 이렇게 납치를 했었거든요. 침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라크 걸프전 전쟁도 있었고 그때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60%였다가 파나마 장군을 이렇게 납치를 하고 또는 걸프전 승리한 이후에 무려 89%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노리에가라는 이 장군을 생포를 해가지고 아마 징역 40년을 때렸을 겁니다. 나중에 감형은 당했겠지만, 그리고 쿠웨이트의 해방을 위해서, 왜냐면 쿠웨이트를 과거에 이제 주유소로 썼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쿠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었다. 근데 아버지 부시는 불행하게도 그 뒤에 경제 불황, 리세션이 왔는데요. 이거를 잘 극복을 못해서 재선을 못한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빌 클린턴이 나와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유명한 문구를 통해서 이제 재선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아들 부시가 9.11 테러라든지 이라크 전쟁을 또 일으키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실제로 재선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사건 지지율이 전에는 51%였는데 이제 9.11 테러 직후에 무려 92%까지 올라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사담 후세인도 제거를 해버리죠. 이런 걸 통해서 재선까지도 성공을 했었다. 근데 지금 아마도 트럼프는 이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될지까진 모르겠지만 89년도에 파나마 장군을 이제 40년 선고를 받고 나중에 한 17년인가로 줄었지만 워낙 나이가 많아서 쓸쓸하게 이제 돌아가셨다 하거든요. 아무튼 마약을 퇴치하고 독재자를 응징하는 힘이 있는 과거의 이 부시 대통령들의 그 느낌을 지지자들로부터 받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더 큰 게 있습니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강력한 한방, 석유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 견제, 이게 동시에 들어가면 와, 엄청난 큰 효과가 있겠죠. 일단 왜 베네수엘라냐? 석유 매장량이요. 세계 1위인데요. 참고로 석유 나라 얘기할 때 항상 사우디다, 이란이다, 쿠웨이트다, 러시아다 얘기를 하는데 압도적인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다만 이 기름이요, 중질류라고 해서 좀 꾸덕꾸덕합니다. 조금 고난이도의 이렇게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꾸덕꾸덕한 걸 정제하는 기술을 이미 한 20여 년 전에 다 갖춰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0년도 이후로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맑고 이렇게 가벼운 석유가 빵빵 터지니까 이거를 써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네수엘라로 석유 기업들이 이제 다시 들어간다면 아마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석유 1위 산유국이다. 근데요, 이게 또 중국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항상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중국의 베네수엘라가요, 크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무려 누적 기준으로 600억 달러나 이제 베네수엘라에게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달러로 빌려줬어요. 예전에 중국 달러 많았잖아요. 국채도 많이 샀었고.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요, 중국이 괜히 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원래는 그 1대1로라고 해서 뭐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압도적인 이제 빚을 가진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압도적인 일인데요. 그거는 이제 잔액 기준으로 온 거고, 누적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베네수엘라에게 빌려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600억 달러는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미 전체가 사실은 중국에 이제 돈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든 중남미의 부채의 대중 부채의 절반이 베네수엘라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알 수 있겠죠. 왜라고요? 그걸로 석유 받기 위해서 석유를 그것도 2, 30% 싸게 공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2015년, 2010년 이후로 계속 받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베네수엘라를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뭐, 이제 미 정권을 뭐 들어서게 하는 뭐 이런 발언을 했었죠. 석유도 당연히 직접 관리를 할 거고, 여기에 미국 석유 기업들이 진출을 시키려고 아마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국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 시진핑 동생에게 어떤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베네수엘라가 그거 앞으로 600억 달러인가 빚 있지? 근데 그거 당신들한테 못 갚을 테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왜요? 석유를 직접 관리한다면서요. 정권을 직접 관리를 하는데 베네수엘라에게 갚을 석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미국 기업이 이제 들어가서 캐기 바쁠 텐데요. 근데 물론 600억 달러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는 갚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잔액 못 갚을 테니까 그리 알아. 근데 이것도 청천벽력인데요. 두 번째로 앞으로 중국이 석유를 구매할 때는 좀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 알아. 이 얘기와 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 이란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이 세 국가가 굉장히 중국에게 싸게 이 석유를 공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받으니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뭐 20%, 30% 굉장히 할인을 해줬는데, 문제는 가장 큰 공급처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맡기면요. 이란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에 싸게 넘길 이유가 있을까요? 큰 공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면 공급자가 한 명이 하나 사라졌으면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중국은 사실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석유가 너무 필요한데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도 떼에 먹혔고요. 앞으로 석유도 비싸게 사야 된다. 야, 이만큼 중국 견제를 시원하게 할 수단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석유값을 잡는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석유가 조금 그 채굴하는 데 차질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휘발유 가격은 곧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즉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줄과 연결이 됩니다.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물가. 그 물가의 대부분은 사실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반비례하죠. 이 제가 동그라미 친 데를 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뭐 대부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가볼까요?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는 민주당의 최고 인기 스타 오바마 역시 휘발유 값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휘발유가 파란색이 올라가면 오바마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거의 검증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도 때려잡을 수 있고 석유 패권도 장악할 수 있고 본인의 지지율까지 올라간다면 아까 왜 이렇게 그 무모한 행동, 리스키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저희는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 상승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이거를 좀 만천하에 보여줬다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입장, 트럼프 입장에서 내게 유리하다. 굉장히 무모한 일도 서슴없이 저질렀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지일관인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할 수 있어. 자,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무후무했잖아요. 이 관세 전쟁, 25년 4월 달에 뭐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차라리 뭐 이 전쟁도 아니고 이 관세로 때려 부순다? 근데 결국은 해냈죠. 뭐 이제 나중에 좀 타코라는 말은 나오지만 한다. 왜냐하면 중국 사실 이 최고의 목표는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에게 뭐 140%다 150%다 때리면서 중국과의 기선 제압에 성공도 했었고 마가 미국의 입장,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문구를 통해서 뭐 결집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무모하고 힘든 거 관세 전쟁만큼 힘든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슴없이 했다. 자, 두 번째로 또 뭐 했을까요? AI 패권 전쟁을 했었잖아요. 24년, 25년만 하더라도 막 유동성이 미국에서 넘치고 이렇게 막 발생을 시켰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껴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없는 유동성을 완전 AI에 올인을 하면서 역시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제네시스 미션 소개를 예전 해드렸고요.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뭐 수십 조다, 수백 조다. 이거는요, 마치 버블이 터지면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좋아하면서 더 때려 넣을 것 같은 기세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넣고 있다. 역시 중국도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국을 AI로 이제 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를 위해서 하고 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금과 은을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금, 은을 규제하면서 중국도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많이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내 돈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페트로 위안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든 나이지리아든 싱가포르든 뭐 석유 나오는 국가들이요. 위안화를 뭘 믿고 내가 이걸 받느냐는 겁니다. 이 같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뭐 중국 국채를 사?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세계 상하이 금 거래소를 지금 특히 산유국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석유로 이 받은 위안화를 즉시 내 나라에서 금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금을 현물을 많이 사야 되니까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다 이런 뭐 소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으로 보면요. 이거는 공식적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생산량도 훨씬 많고요. 지금 보유량도 3배 이상 압도적으로 은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과 은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CME에 이제 그 선물 증거금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는 지금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무려 금과 은을요, 세 번 해서 총 6번이나 증거금을 올렸어요. 왜 이렇게 규제를 할까? 참고로 CME는요, CFTC 산하에 있습니다. SEC나 CFTC나 지금 친크립토 정권, 트럼프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작년 12월 12일이나 작년 12월 22일, 이때 은과 금의 증거금을 올리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좀 올랐으니까 폭등이 나오면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요, 12월 29일과 1월 2일, 1일 이때도 두 번씩이나 올랐거든요. 이 연말 연시는 거래량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합니다. 막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은도 두 번 했고요. 금도 두 번 했습니다. 특히 은은 막 18%까지 올려버리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크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럴까?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금이 8,000톤, 중국의 금은 2,00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과열이 된다고 때려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겠죠. 뭐 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중국이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중국이 금과 은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룰을 체인지 해야겠죠. 내가 전략 비축으로 금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면서 금을 억누를 수도 있겠다. 규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전에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분명히 트럼프는요, 크립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전략적 비축이라는 말도 24년도 7월 달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굉장히 크게 내가 전략 비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행정명령도 했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국익을 위해서, 마가를 위해서 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은 이제 크립토의 자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비스트 입장에서도 크립토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로비스트잖아요. 뭐 리플이다, 코인베이스다, 크라켄이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투자를 했었고 또 당선된 이후에도 백악관의 기둥 하나씩 계속 만들어 줬었잖아요. 이들을 만족을 시켜야 될 의무감도 있을 거고요. 또 게다가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중간선거도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이런 이익이 걸려 있는데 코인 못 올렸네요. 뭐 전략 비축도 안 할 것 같고요. 좀 가격 못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요, 트럼프 가문의 전체 자산 대비 암호화폐의 비중을 최근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크로스 체크도 할 겁니다. 얼마나 늘었을까?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전체 자산을 100%라고 한다면 크립토 자산이 무려 35에서 40% 전체 1위더라고요. 이렇게 많았다고? 물론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밈 코인도 하고 무슨 채굴도 하고 뭐 정말 많이 하긴 했지만 부동산을 넘길지는 몰랐어요. 부동산과 골프장 비중이 여기 보시면 28% 정도라고 나오죠. 참고로 트럼프의 재산의 24년도 이전 버전을 보면요. 부동산 비중이 90%입니다. 당연할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재벌이었으니까. 근데 무려 28%까지 쪼그라들고 코인 쪽 관련 자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자산도 있고요. 현금도 있지만 전체 68억 달러, 한 70억 달러 중에 뭐 3분의 1 정도가 돼 있다. 크로스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였고요. 챗 GPT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이런 시나리오를 다 가져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 자산이 이제 전체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보수적으로 보면 30%다. 중립적으로 보면 35에서 37이고 좀 많게 치면 한 40%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데 중립으로 보더라도 제미나이랑 얼추 비슷하죠. 35나 37, 35나 40. 트럼프의 정말 전 재산이 지금 크립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 보자면 올해의 트럼프는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행동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저는 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행동이 옳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재산과 행동 그리고 그 뒤를 밀어주는 세력들을 본다면 올해는 트럼프의 역행하는 투자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